가족끼린 서로 믿어야 한다고 참 쉽게들 말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 얼마나 부질없는 말인지 아시나요? 전 이제 가족 운운, 믿음 운운하는 사람들 앞에서 픽하고 코웃음을 친답니다. 왜냐면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직접 똑똑히 보고 아주 제대로 겪었거든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 내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이 나란히 손잡고 내 뒤통수를 쳤을 때의 기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쉽게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상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직접 겪어보기 전엔 그 배신감 절대 알 수 없죠. 오늘 제가 겪은 기막히고 기가 차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어요. 버스 운전기사였던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 때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홀로 식당에서 일하며 저희 세 남매를 키우셨죠. 늘 돈에 쪼들리며 살았지만 엄마는 저와 두 동생만큼은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버티셨어요. 새벽마다 장사 준비를 하며 김이 서린 눈으로 저희 도시락을 싸던 엄마 모습이 전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K장녀라는 말이 유행어더군요. 말 그대로 제가 어릴 적 바로 그 K장녀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마의 오른팔이었어요. 학교만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동생들 밥 챙기고 숙제시키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가 금방 지나갔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곧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대학은 형편상 당연히 꿈도 못 꿨고 당장 집에 돈을 보태야 했거든요. 처음 들어간 곳은 동네 인쇄소 사무보조였어요. 커피 따르고 손님 응대하고 팩스 보내고 서류 정리하고 별거 아닌 일처럼 보여도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회의록 정리나 자료 타이핑을 할 때면 묘하게 재미가 있었어요. 손끝으로 문장을 완성해가며 사람들 말을 기록하는 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신문을 넘기다 속기사 시험 접수라는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속기라는 단어가 눈에 딱 걸렸죠. 그때가 90년대 중반쯤이었는데 그전에는 다 수기로 속기를 했다가 컴퓨터 속기가 막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기사에는 컴퓨터 속기사 대거 모집, 여성 우대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거다 싶었어요. 단순한 사무보조가 아니라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나 속기 배워볼까 봐. 속기? 그게 뭐 하는 건데? 사람 말 받아 적는 거야. 뉴스 자막도 그런 사람들이 치는 거야. 그걸 배우면 돈이 돼? 이제는 손이 아니라 컴퓨터로 다 바뀌어서 사람을 많이 뽑는데 전문직이야 전문직. 알바비 모은 거랑 월급 반으로 기계 살 거야. 그럼 해봐. 네가 뭔가 배우고 싶다는 말하는 게 처음이라 엄마는 그게 제일 좋다. 저는 큰맘 먹고 속기 기계를 구해서 샀어요. 월급의 반을 털어 기계를 들고 오는 길 마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이상한 확신마저 있었죠. 퇴근하고 나면 방에 불을 켜고 혼자 연습을 했어요. 손끝이 저릴 때까지 자판이 닳도록 연습했죠. 손가락이 쓸려 피가 날 때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뿌듯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시험을 받고 합격자 발표 날 제 수험 번호를 본 순간 믿기지가 않았어요. 번호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로 느껴졌어요. 엄마, 나 붙었어. 진짜 붙었어. 정말이야? 우리 딸 그럼 이제 속기사 되는 거야? 멋지다, 우리 딸. 그렇게 저는 속기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속기사로서의 제 첫 직장은 방송국 보도국이었어요. 기자들의 고함, 전화벨,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한 곳이었죠. 처음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치열한 공기 속에서 점차 제 자리를 만들어 갔어요. 저는 뉴스 대본과 속보 원고를 받아 타이핑하고 실시간 자막 송출을 도왔어요. 방송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속보가 터지면 바로 호출됐고 자막 하나 오타라도 나면 꾸중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긴장감이 싫지 않았어요.
제 손끝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 그게 뿌듯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국회 국정감사 생중계에 파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한 장관이 발언 중 중요한 정보를 잘못 말하는 바람에 그걸 그대로 받아 쓴 방송사마다 오보가 쏟아졌죠. 그런데 저는 순간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고 따로 메모를 남겼어요. 편집팀이 그걸 보고 보도 자막을 수정했고 그 덕에 저희 뉴스만 방송사고를 피할 수 있었죠. 그 일로 기지가 좋았다며 칭찬을 받았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속기라는 게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들은 대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 후로는 귀를 더 열고 단어 하나라도 더 정확히 남기려 노력했어요. 그게 제 일의 자부심이었죠.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한 동료 기자가 저에게 소개를 받아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아는데 한번 만나볼래? 소개팅이요? 에이,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전 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엄청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걸요? 그러지 말고 나 믿고 한 번만 만나봐. 마음에 안 들면 밥만 먹고 헤어지면 되잖아. 응? 그렇게 반 억지로 나간 자리가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남편은 전자기기 부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남편은 달변가였고 낯가리고 내성적인 저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죠. 그 뒤로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자연스레 연애로 발전했어요. 남편은 밝고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스타일이었고 저는 저와는 정반대인 그런 사람이 좋았어요. 그렇게 결국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쉽지 않았어요. 남편 회사가 작아서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반토막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정말 열심히 버텼어요. 이후 딸이 태어났고 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자는 모습만 봐도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우리 딸이 복덩이라 그런지 딸이 태어난 이후로 남편의 회사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듯 했어요. 저는 육아 때문에 일을 잠시 쉬다가 딸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자 다시 방송국에 복직했어요. 낮에는 속보를 정리하고 밤엔 딸을 안았어요. 남편의 회사도 잘 되고 제 일도 잘 되고 정말 살만해졌죠. 그러다 둘째를 갖게 됐어요. 아들이었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저 기쁨뿐이었어요. 딸이 혼자 외로워할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 동생이 생긴다고 좋아하는 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자꾸 들었어요. 뱃속의 움직임이 유난히 적었고 병원에서도 초음파 수치가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불안함이 엄습해왔죠.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약했어요. 낳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갔고 저는 그저 멀리서 유리병 너머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작은 몸에 전선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숨소리조차 희미했어요.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을 때 저는 그 표정에서 이미 뭔가를 느꼈어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심장에 구멍이 3군데 있습니다. 심방 중격결손, 심실 중격결손, 그리고 대혈관 위치도 정상과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멍이 3군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은 가능합니다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약해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많이 위험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순간 귀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나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는 하늘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숨이 막혀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고비였어요.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로 늘 인큐베이터 안의 모습만 지켜봐야 했어요.
손끝 하나 닿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유리벽에 손을 대며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죠. 아가야, 조금만 버텨줘. 엄마가 여기 있잖아. 아이의 첫 수술은 생후 4개월 때였어요. 그 작고 작은 몸에 관을 꽂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더 아플 텐데 그 작은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12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삐삐 울리는 소리, 중환자실 복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 그 모든 게 제 심장에 새겨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뚜렷이 기억이 날 만큼 말이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가는 반복이었어요. 아들은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겨 다시 응급수술을 받았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집에 잠깐 들러 씻고 다시 병원으로 갔고 침대보다 병원 의자에서 자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는 사이 어쩔 수 없이 딸은 늘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딸도 아직 어린 아이였는데 엄마 품이 아닌 할머니 품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어요. 딸의 일기장에는 오늘도 엄마는 병원에 있다는 문장이 매일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게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딸의 생일에도 운동회 날에도 저는 딸의 곁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고맙고 미안하게도 초등학생이 된 딸은 그런 저를 많이 이해해주는 어른스러운 아이였고 동생 수술이 잡히면 색연필로 엄마 힘내요라고 써서 병원에 가져와 쥐어주곤 했어요. 그러던 무렵 딸이 학교에서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며 말했죠. 엄마, 이번엔 꼭 와야 돼. 약속? 그럼 엄마 제일 앞줄에 앉을 거야. 카메라도 들고 갈게. 진짜지? 딴 데 가지 말고 꼭 와야 돼. 진짜야. 엄마가 약속해. 그런데 발표 날 아침 병원에서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바로 오셔야겠어요. 그날도 저는 병원으로 뛰었어요. 하루 종일 아들 곁을 지키며 기도하듯 앉아 있었어요. 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지만 그 순간은 아들을 놓을 수 없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딸이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죠. 엄마는 아들뿐이지. 항상 그래. 항상 재원이가 먼저야. 이럴 거면 난 왜 낳았어? 윤영아, 엄마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매번 그렇게 말하잖아. 맨날 미안하다 그래놓고 맨날 약속 어기잖아. 엄마는 늘 병원만 가잖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도 같이 있고 싶었어. 그런데 재현이가 너무 위험한 상태라 엄마도 어쩔 수가. 됐어. 필요 없어. 엄마는 내 엄마도 아니야. 딸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병원 냄새값엔 외투를 벗지도 못한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쪽에서는 아들이 아프고 다른 한쪽에서는 딸이 상처받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딸은 제 곁에 오더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어제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엄마 힘들다는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해. 우리 윤영이랑 한 약속 지키지도 못하고 외롭게 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야. 엄마가 재현이 살리느라 바쁜 거잖아. 난 괜찮아. 나도 재현이 아픈 거 싫고 걱정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울었어요. 딸은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어른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런 딸이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그러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기적처럼 새로운 수술법이 도입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3번 이상 나눠야 했던 복합 수술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고, 수술 전날 저는 의사에게 거의 절을 하다시피 했어요.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현이 제발 꼭 살려주세요.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방법이 아이에게 최선이에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은 10시간 넘게 걸렸어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져 저는 수술실 문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러다 의사가 수술복 모자를 벗으며 나왔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경과를 좀 더 보겠지만 수술은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게도 그날 이후로 아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체중이 늘었고 숨이 차지 않았고 학교도 결석 없이 다니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아들이 건강을 되찾으면서 저 역시 병원과 집 밖에 모르던 지난 날을 접고 다시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속기사 공채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새벽마다 타자 연습을 하고 아이들 재우고 법률 용어를 외우며 밤을 보냈어요. 당신 손목은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놓치면 또 몇 년이 날아갈 것 같아. 꼭 붙고 싶어. 시험날 아침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어요. 문제를 읽고 손을 올리고 처음 배웠던 기본 자세로 천천히 속도를 올렸죠. 채점 발표 날 합격 통보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마치 속기사가 처음 된 날처럼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법정 속기사로서의 2번째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법정 속기석에 앉아 증언 하나하나를 받아 적을 때마다 마치 제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제 목소리를 다시 찾는 느낌이었어요. 목격자의 어설픈 진술, 변호인의 꼬리 질문, 판사의 정리 발언이 제 손끝을 지나 활자로 남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책임을 느꼈어요. 그 사이 딸은 한층 더 사려 깊은 사람으로 자랐고 아들은 건강을 되찾아 또래처럼 뛰고 웃었어요.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매번 기적을 다시 보는 기분이었어요. 집안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기적처럼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죠. 평화로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김병원 생활은 거짓말처럼 저희 가족의 뒤편으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딸은 지역방송국 아나운서로 취직했어요. 화면에 딸이 등장할 때마다 꼭 놓치지 않고 TV 앞에 앉아 본방사수를 하곤 했죠. 세상에, 어릴 때 발표회에서 울먹이던 애가 저렇게 말을 잘해. 누구 딸인지 정말. 엄마, 그 멘트 지겨워. 근데 칭찬 더 해줘. 기분은 좋네. 좋아. 한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무렵 남편 회사는 꽤 번듯한 규모로 커져 있었고 아들은 처음엔 창고 출고부터 시작하며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이었죠. 처음부터 책상 앉히면 버릇 나빠져. 바닥부터 알아야 위에서 흐름이 보여. 그래도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 애가 원해. 본인이 하겠다잖아. 그리고 내가 보기에 꽤 잘해. 그래도 애 힘들라. 어허이, 그 녀석이 이제 다 컸다고. 어릴 적 그 몸 약하던 놈이 더 이상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몸이 약하던 아이가 이제 제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도 하고 또래처럼 실수하고 배우고 부딪히며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자랑스럽고 고마웠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을 응원도 할 겸 남편과 데이트나 할까 하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들고 남편 회사에 깜짝 방문했어요. 건물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직원 휴게실 앞에 서서 전화를 걸려는데 남편이 젊은 여자 직원과 함께 로비로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고 남편은 저를 보자 잠시 표정이 굳었어요. 옆에 있던 여자 직원도 놀란 듯 보였어요. 여보, 도시락 싸왔는데 점심 같이 먹으려고. 왔어. 바쁠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이쪽은 누구? 직원이야?
바로 그 순간 마침 복도 쪽에서 아들이 내려오더니 다가왔죠. 하여간 우리 엄마 눈치도 빠르다니까. 뭐가? 사실 이쪽은 내 여자친구야. 우리 회사 직원 윤혜란 씨. 실은 오늘 아빠한테 정식으로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조만간 엄마한테도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에이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같이 인사드려야겠다. 엄마 타이밍 정말 잘 맞췄다. 어머 그래? 우리 재현이랑 만나는 사이라고요? 아,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혜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얼결에 아들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첫 만남이었지만 얼굴도 예쁘고 태도가 반듯한 아이였어요. 회사 일은 어때요? 재현이가 민폐는 안 끼치죠?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도와줘요.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꽤나 마음에 들었고 그날 이후 아들 여자친구는 종종 우리 집에도 들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보다 보니 자연스러워졌고 취미로 베이킹을 한다며 쿠키를 구워 선물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고 와서 전을 부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을 만났구나 싶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보기 드물게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이라며 아들이랑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은 안 했지만 저는 그 아이를 예비 며느리로 생각하게 됐어요.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도 건강히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어 흐뭇했어요. 그러던 얼마 뒤 딸을 시집 보내게 됐어요. 사위는 딸이 근무하는 방송국의 PD였는데 몇 번 만나보니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른 친구였어요. 딸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곁에서 잘 도와준 사람이라고 해서 안심도 되고 또 워낙 착하고 성실한 친구 같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결혼식은 부족할 게 없이 진행됐어요. 딸은 눈부시게 흰 드레스를 입고 신랑 손을 꼭 잡은 채 버진로드를 걸었죠. 사회자의 멘트가 들릴 때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고 플래시 불빛이 쏟아졌어요. 딸이 저를 향해 짧게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차올랐어요. 우리 딸 언제 저렇게 컸대. 어릴 땐 내 손만 잡고 있던 애였는데 우리 딸 이제 진짜 장성했네. 저 표정 좀 봐. 그러게 말이야. 언제까지 내 품의 자식일 줄로만 알았지. 우리 윤영이 잘 살 거야 분명히. 그치 여보? 딸의 친구들이 양옆에서 꽃잎을 뿌리고 피로 연장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객들 사이사이에서 따님이 정말 아름답네요. 두 분이 키운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같은 말이 이어졌고 남편은 내내 웃는 얼굴이었어요. 아들도 제 누나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우리 누나 좀 멋진데? 형님 이제부터 우리 누나 잘 지켜줘야 돼요. 라며 진심으로 기뻐했죠.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저는 딸과 사이를 마지막으로 배웅했어요. 딸은 화장을 지운 얼굴로도 여전히 예뻤어요. 엄마 고마워. 이제 집에 가서 쉬어. 내일 연락할게. 오늘 진짜 수고 많았어. 그래 새신랑 새신부로 보내는 첫날이잖아. 엄마 걱정 말고 푹 쉬어. 엄마 울면 안 돼. 울면 나도 울잖아. 안 울어.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사위도 옆에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윤영이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부탁해 노서방. 그렇게 둘은 차에 올랐고 신혼집에서 하루 보내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둘을 보내고 나니 피곤하지만 마음이 뿌듯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고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어요. 저희 집은 평범한 다른 가족과는 달랐잖아요. 아들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힘들었던 시절이 길었던 만큼 이제야 찾은 행복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졌죠. 그런데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피로 현장에서도 주차장에서도 대기실에서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 하객들과 이야기 중인가 싶어 여기저기 둘러봤어요. 그러다 비상구 계단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깐 정말 위험했어요. 하객들도 많은데 그렇게 손을 잡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정신없어서 아무도 신경 안 썼을 거야. 네 손을 너무 잡고 싶은데 어떡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남편과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계단 아래에서 두 사람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남편과 예비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향해 가까이 서 있었고 남편은 예비 며느리,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로 끌어당겼어요. 순간 그 광경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믿기지 않은 장면이 이어졌고 둘은 은밀하게 속삭였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괜찮아. 우리들 다 오래 참았잖아. 그래도 누가 보면 누가 보겠어. 다 정신없는데. 빨리 키스해줘. 그 장면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제 남편이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사람과 입술을 부딪히는, 그리고 그 뒤에는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네요. 그 역겨운 장면을 본 제 눈을 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무릎이 덜덜 떨렸어요.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더군요.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입에서 맴돌다 사라졌어요.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귀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진공 속에 갇힌 것처럼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한참 후에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쳤어요. 발걸음을 조심히 옮겨 뒷걸음질 쳤고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손이 덜덜 떨려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흑빛이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들이었어요. 그 애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 아니 남편의 불륜녀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 여자를 얼마나 아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재현이는 무너질 거야. 그 생각이 머리를 내리쳤어요. 아들 걱정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내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린단 말인가? 그 사이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나 지금 나가고 있어. 주차장 쪽이야. 당신은? 하객들 배웅 좀 하느라 늦었네. 같이 가자. 괜찮아. 먼저 가. 나 잠깐 들릴 데 있어. 피곤할 텐데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나 혼자 가고 싶어. 나중에 집에서 보자고.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전화가 끊기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치가 떨렸어요. 감히 며느리 될 아이와 놀아난 그 얼굴로 내 옆에서 웃고 우리 딸 결혼식장에서 건배사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반복 재생돼 토할 것 같더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은 계속 계단의 그 장면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의 손짓, 그 여자의 시선, 끈적한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아이가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남편의 배신보다도 아들이 받을 충격이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 딸 결혼식이 끝난 날이라 다들 피곤했을 테지만 제 머릿속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늘 하던 말투로 태연하게 웃었죠.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잘 보냈다. 이제 마음 놓였지? 그래. 다행이야. 이제 우리도 좀 쉬자고. 아휴, 졸린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이 얼굴에 붙지 않았어요. 그날 봤던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서 맴돌았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침을 퇴 뱉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 면상이 역겹더라고요. 평생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소름 돋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곧이어 남편이 잠이 들자 저는 불을 끄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잠이 올 수가 없었거든요.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의 휴대폰은 지문 인식이었기 때문에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손가락을 조심스레 들어 화면에 갖다 댔어요. 딸 결혼식 날 밤 이러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멈출 순 없었죠. 잠시 뒤 화면이 열렸고 저는 메시지 어플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메시지 목록 맨 위에 떠 있는 이름이었어요. 바로 예비 며느리 이름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대화창을 눌렀어요. 화면 속엔 그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역겹고도 역겨운 메시지들이었죠. 자기 오늘 너무 예뻤어. 치, 그러면서 이혼은 안 한대지.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아이고 이 예쁜 떼쟁이. 지금 자기 보고 싶어 죽겠어요. 둘이 찍은 사진들도 이어졌어요.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 여행지에서의 셀카, 심지어 침대 위에서 장난스럽게 찍은 사진까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면이 흔들려서 문장들이 번져 보였어요. 손끝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차마 끝까지 다 보지도 못했지만 메시지 수만 봐도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1년도 더 넘은 듯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제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삭제될까봐 날짜와 시간을 함께 찍었죠.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대화창이 보였어요.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냥 다 들여다. 우연히 미리 보기로 떠있는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눈치챌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끝이 굳은 채로 저는 그 대화창을 눌렀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내용에 숨이 막혔어요. 네가 네 엄마 좀 맡아라. 눈치챌라. 걱정 마세요. 엄마는 절대 몰라요. 그래도 방심하지 말아야 해. 이혼할 때까지 절대 걸리면 안 되니까. 예, 제가 잘 처리할게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지금까지의 충격보다도 더 큰 충격에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예비 며느리는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과 불륜녀 둘이 아들 몰래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아들은 처음부터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더 나아가 그걸 돕고 있었던 거죠. 나한테 자기 여자친구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세상이 조용해지고 제 귀에는 오직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해온 가족이라는 존재가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산 걸까?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울음이 터질 때마다 눈물 대신 이성을 붙잡았어요. 울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불륜녀의 메시지를 모두 찍은 뒤 그 사진들을 날짜별로 폴더에 정리했어요. 대화 내용은 너무도 노골적이었고 증거로는 이미 충분했어요. 출장이라던 날엔 호텔 예약 내역을 확인했고 회의라던 날엔 레스토랑 결제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엔 출장이라고 적힌 날짜마다 호텔 이름이 찍혀 있었죠. 자료는 수두룩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항공권이었죠. 남편 이름으로 된 항공사 예약 확인서. 그런데 결제 카드가 문제였어요.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돼 있었던 거예요. 발권일은 다음 주 금요일. 행선지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메시지에서 자주 언급하던 곳. 바로 그리스 산토리니.
스크롤을 내리던 제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호텔 예약자 이름도 항공 결제자 이름도 모두 제 카드였어요. 실은 얼마 전 아들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엄마, 이번에 곧 혜란이 생일이라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올까 해. 어머, 그래? 잘 됐다. 그럼 그냥 엄마 카드로 끊어. 며느리 될 아이 생일인데 엄마가 그 정도는 선물해야지. 진짜? 우리 엄마 최고.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참 뿌듯했어요. 이제 내 아들이 이렇게 다 컸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벤트를 해줄 줄도 아는구나. 그게 참 대견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카드로 끄는 여행 티켓의 이름은 제 남편과 그 여자였어요. 제 돈으로 제 남편과 불륜녀의 해외여행을 선물해준 셈이었던 거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금세 다시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좋아. 니들이 그렇게 놀고 싶다면 내가 한번 제대로 놀아줄게. 그날 이후 제 눈빛은 달라졌어요. 이 불륜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되갚아줄 수는 있었어요. 이제 응징의 차례였어요. 우선 저는 제가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어요. 사유는 명의도용 및 재산도피 우려로 적었죠. 예전에 법원 속기사로 근무할 때 주워들은 정보가 하나 있었거든요. 배우자 재산 도피로 출국금지 걸려면 단순 민원으로는 안 돼요. 사기, 배임 관련 고소장하고 병합해서 올려야지. 그래야 검찰이 바로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 말이 그날 딱 떠오른 거예요. 법원소 기사로 꽤 오래 근무했으니 저도 나름 주워들은 상식이 있었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날 오후 고소장을 함께 제출했어요. 내용은 간결했지만 모든 근거가 정리돼 있었고 표현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문어체로 써서 법조문과 호흡을 맞췄어요. 피고 소인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해 동의 없이 해외 결제를 진행했고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 재산 도피를 시도하고 있음. 마지막 장에는 압수수색 필요성 의견서를 붙였고 자금 흐름 요약 도표를 별지로 첨부했어요. 오늘 안에 긴급 심사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료 구성이 상당히 치밀하시네요. 사안의 긴급 성과 결합해 즉시 법무부로 상신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추가로 보완할 게 있으면 바로 가져오겠어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붙어야 하니 연락 오면 바로 응대해 주세요. 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서류가 접수된 뒤 법무부의 긴급 심사로 넘어가는 과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굴러갔어요.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준비를 마쳤고 아들은 아빠 출장이랑 우리 여행이 마침 시기가 겹쳐서 잘 됐어. 같이 가면 되니까 하며 뻔뻔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신나서 떠난 날 오후 마침내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남편이었고 숨이 가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지금 공항인데 내가 출국 금지래. 당신이 신청했다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긴 내 마지막 이혼 선물이지. 지금 뭐라고 했어? 정말 당신이 했다고? 미쳤어. 이게 당신이 할 짓이야? 왜?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주 점잖은 선물이지. 안 그래? 아, 물론 이게 끝은 아니지. 지금부터 내가 당신한테 지옥을 선물할 거거든. 기대해. 그 순간 지난 몇 주간 눌러왔던 분노와 답답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어서 길길이 날뛰었고 곧이어 집으로 들이닥쳤죠. 뻔뻔한 짓을 해온 놈답게 참 뻔뻔했어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이제 서로 편하게 살자. 정리할 건 정리하자. 합의 이혼으로 덮자는 거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법대로 증거대로 하는 거. 네가 죗값 치르는 거. 죗값? 하, 웃기지도 않는구먼.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어디 한번 해봐.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들고 간 증거 파일만 3권이었고 카드 결제 내역부터 불륜 증거, 출국 금지 서류까지 싹 다 정리해갔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탐정을 고용해 남편 회사와 그 여자 사이의 흐름을 더 파고들었죠. 원래는 불륜 증거만 모을 생각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게 터진 겁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회사 자금을 세탁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죠.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그 과정에도 적극 협조했다는 정황이었어요. 세무보고를 담당하던 아들이 엄마 명의 계좌로 돈 돌려놓으면 안전해요.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회계 조작을 도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특정 분기, 특정 금액, 특정 메모, 프로모션 예치금이라 표기된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이틀 만에 다시 다른 법인 계좌로 빠져나가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불륜녀 이름으로 발급된 회사 카드가 호텔과 항공권 결제를 밟고 있었어요. 세세 계획은 단순했어요. 제 명의로 자금을 빼돌린 다음 그 빚을 빌미 삼아 이혼을 요구하고 그 뒤 불륜녀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아들은 그 과정을 돕는 대신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받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대화 녹취 곳곳에 그 약속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그 사실을 파악했으니 그 계획은 물 건너갔고, 그날 접수된 고소장은 단숨에 세무조사로 이어졌어요. 검찰의 사기 배임 수사 개시 통지가 떨어진 지 사흘째 되는 아침, 남편 회사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국세청 차량이 사무실 앞에 줄지어 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압수수색 집행하겠습니다. 전산 저장 장치와 회계 정보 일체 확보합니다. 저는 그냥 직원인데요. 왜 제자리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특정 거래 흐름과 겹칩니다. 좌석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사용 중인 노트북 전원을 즉시 차단하세요. 창고 문이 봉인 스티커로 막히고 회계팀 책장에 꽂힌 장부가 박스로 담겨나가는 동안 남편은 얼굴이 잿빛이 됐다더군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였어? 회사를 박살내서 뭘 어쩌라는 거야? 말은 똑바로 해. 네 회사 박살낸 건 내가 아니라 니들이지. 조사실 출석 통보가 차례로 왔고 남편은 탈세와 횡령 혐의로 수사받았고 아들놈은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불륜녀 역시 회사 명의로 돈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고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서류도 병행했어요. 위자료, 특유재산 보호, 재산 분할 비율 조정, 그리고 제 명의를 악용한 자금 흐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얼마 뒤 우리 지역 뉴스에는 중소기업 대표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이라는 자막이 떠올랐고 저는 그걸 유유히 지켜보며 TV 앞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렸어요. 남편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태도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스스로 불태운 뒤였죠. 셋이 호되게 조사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통쾌함은 잠깐 스치고 지나갔고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건 차가운 결심이었어요. 끝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죠. 이혼은 깔끔히 끝났어요. 처음엔 남편이 재산 분할 문제로 끝까지 버텼어요. 자기가 일군 회사라며 제가 손댈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죠. 변호사 자리에서 서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제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꺼낸 불륜 증거, 사진과 탈세 관련 자료 묶음이 책상 위에 펼쳐지는 순간 모든 건 어쩔 수가 없어졌죠.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할 거야? 그래.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 그래도 재산은 내 노력으로. 그 노력 위에 내가 30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희생은 그건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말하는 부부라는 단어는 참 편리하다. 와이프의 희생은 당연한 거고 넌 내 뒤에 그년이랑 놀아놨냐? 그렇게 몇 번의 공방이 오가고 결국 남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불륜 증거와 탈세 자료가 공개되자 변호인조차 눈치를 받고 재판부도 냉정했어요. 결국 남편은 위자료와 함께 모든 재산 정리를 마쳤고 집문서까지 제 명의로 돌려줘야 했죠. 그 뒤로 전 남편과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메신저를 차단하고 전남편 관련 서류는 모두 한 상자에 넣어 창고 맨 밑에 묻어뒀어요. 사는 동안 그걸 다시 꺼내볼 일은 없을 거예요.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자 전남편의 회사는 난장판이 됐다고 들었어요. 해외 거래처들이 죄다 계약을 끊으면서 회사는 하루아침에 붕괴했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땐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세상에 억울한 게 있긴 있나 보다. 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구나 싶었죠. 돈 좀 있는 거 빼곤 별 볼 일 없는 늙은 놈이었는데 이제 돈마저 잃었으니 젊은 불륜녀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까. 서로 필요할 때만 웃던 그 얼굴들이 결국 서로를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잠시 궁금하긴 했지만 뭐 더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어서는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나도 처음엔 도우려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엄마가 충격받을까 봐 거짓말한 거였어요. 엄마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게 엄마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날 위하는 거였다고? 뒤통수 치는 게? 믿어주세요. 진짜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엔 아빠가 회사 물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눈이 멀었나 봐요. 내가 미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아들놈이 두 손으로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제 마음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너 태어났을 때부터 병원에서 하루하루 기도하던 시간, 너 숨 넘어갈까 밤새 눈 뜨고 있던 시간, 그 모든 게 다 헛수고였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애지중지 키워놓은 놈이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날들이 많았는지 알면 너 나한테 이렇게 못해. 그땐 순간 미쳐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는 이혜미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 이제 앞으로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었어요. 전 모른 체하며 문을 닫았고 그 뒤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제 목숨 같던 아들은 제 숨통을 끊어놓았고 이제 더는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딸이 제 곁을 지켜줬어요. 사실 아들에 비하면 딸에게 해준 게 많지 않았어요. 늘 동생 병간호에 밀리고 늘 저 대신 참고 기다리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런 딸이 오히려 제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딸내외와 같은 동네에서 조용히 지내요. 아침마다 손녀가 유치원 가는 걸 배웅하고 점심엔 동네 시장을 돌며 장을 봐요. 해가 질 무렵이면 딸네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돌아와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가끔은 제 걱정에 딸이 저를 말리곤 해요. 엄마, 이제 혜원이 그만 봐줘도 돼. 엄마 쉬는 날 좀 가져요. 나는 이게 쉬는 거야. 우리 혜원이 보는 게 낙인데. 엄마 진짜 평생 남만 챙기다 이제 손녀까지 챙기네. 너도 손녀 생기면 알 거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힘이 난다는 거. 가끔 지금도 문득 떠오릅니다. 그 지난한 세월 제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울었고 또 어떤 배신을 견뎠는지.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섰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에서 그들은 끝났어요.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그 불륜녀도요. 그들은 제 기억의 서랍 속 먼지 낀 페이지로 남았을 뿐이에요.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오직 평온이에요. 따뜻한 햇살, 조용한 집, 웃음소리 들려오는 주말 저녁 식탁,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 제 마음을, 제 시간을, 제 인생을 바치지 않겠다고요. 이제부터는 오로지 저를 위해 그리고 딸과 손녀를 위해 살 거예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지은 업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리 교묘하게 감추고 둘러대도 진실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유리장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여도 금이 남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금을 감추려 하지 않아요. 깨진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통해 다시 빛이 들어오게 두려해요. 그렇게 배신과 상처의 끝에서 저는 오히려 평온을 찾았습니다. 저는 비록 끔찍한 배신 뒤 이런 교훈을 얻었지만 여러분의 삶엔 오직 진실된 사람들만이 함께이길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